윤희석 특보님, 상당한 좀 부담인데 이게 여기서 언론에서는 이대녀, 20대 여성, 젊은 여성 표를 의식해서 젊은 여성 표에 호소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다, 뭐 이렇게 영입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하셔야 될까요? 지금 저 신재 대표가 저희 당하고 결이 다른 그런 발언했던 것을 쭉 적시하셨는데 그래도 똑같은 건 하나가 있어요. 이 정권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교집합이다. 그 부분. 예,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 지금 대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수장도 아니고 특정 계층의 대표도 아니고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대남도 있지만 이대녀도 있는 것이고 이대남에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서 또 그 반대편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표만 생각해서 그래 가지고는 진정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대남들이 좀 떠나지 않을까요? 혹시? 글쎄요.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이대남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만큼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어떤 생각, 그 생각만으로 지금은 뭉쳐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입을 한 거다, 이런 설명이셨어요. 자, 김진욱 전 국장님,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보셨는지 시각을 좀 전해주세요. 저는 이게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이 첫 작품인 것 같은데, 근데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응을 보면요. 일단 신지혜 씨가 좀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지혜 씨를 영입한다고 해서 이대녀가 과연 들어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의아스러운 게 신지혜 씨 본인이에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격렬하게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뭐 후보를 예를 들면 당에서는요, 어떤 선거철이니까 누구든지 끌어들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뭐 누구든지 나와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이번 선거에서 목적이 같다, 정권을 바꾸겠다, 같이 하겠다라면 끌어들이는 건데, 문제는 신지혜 씨 본인이 그렇게 강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주장했던 분이 갑자기 정말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온 건지. 아까 정의당 논평령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네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신지혜 씨가 일단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들어왔다면 그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앞으로 대선에서 방향 이런 것들과 입장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어쨌든 신지혜 씨 나하고 뭐 이게 토론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논쟁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정권 교체의 큰 길을 위해서 같이 가자. 그렇게 만약에 끌어들인다면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좀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떤 분 연속해서 좀 기사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백신 패스, 그리고요, 병상 상황, 뭐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들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혼밥 강요된 미접종자, 감염원으로 몰아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접종을 안 하신 분, 사정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본인 의사로 안 맞으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분들은 식당 같은 데 갈 때 혼자 가야 돼. 혼밥만 됩니다. 다른 분들하고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돌파 감염이 생기죠. 백신 다 접종해도 돌파 감염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 불구 백신만 강조돼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요, 일부 업소의 경우에는 아예 미접종자 출입 금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방침 밝힌 겁니다. 한겨레신문은 대선을 앞두고 서울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식가게 현실화를 스스로 무력화한 감세 역주행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뭉클해지는데 조선일보 6면에서 싣고 있는 이 아버지와 관련된 뉴스는 뭉클하지만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히려 황당하고 넘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민변 출신의 청와대 김진국 수석의 아들이 기업 5곳에 지원서를 냈는데 대놓고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당신 기업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 라고 썼다는 겁니다.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민정수석을 파는 것도 모자라 우리 아버지가 당신 회사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철없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 아들의 나이가 30대입니다. 철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그쪽, 이쪽 저쪽 그쪽 방향을 가리키는 대명사인데 이게 상대방을 향하면 기분 나빠지죠. 아니 뭐 그쪽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경향신문입니다. 조수진 공보단장과 이준석 당대표 사이에 대표가 책상을 땅 치고 나갔다까지가 어제 얘기인데 조수진 의원이 면전에서 나는 그쪽 얘기를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떠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매체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매우 격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전문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대위의 수석 대변인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부산사나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 제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갈 길 바쁜데 진짜 바쁜데 이야 너무 바쁜데 선대위는 또 집안 싸움. 조수진 공보단장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 면접에서 내가 왜 그쪽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라고 이준석 당대표와 거칠게 충돌을 했습니다. 당신이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국면까지 갈등은 지금 와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일단 어제 윤석열 후보가 백골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사단에서 제일 들어오신 거야. 한 지 얼마 안 되네? 사단에서 훈련 받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훈련을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킨 거기 때문에 힘들 때도 여러 장병들 좀 더 작전 중에는 몰라도 생활관에서는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을 할게요. 네, 이번에는 저렇게 후보가 전방에 가서 고생하는데 정말 갈 길이 바쁜데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또 집안 싸움이 불거졌습니다. 갈등이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누구 잘잘못을 따져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갈등의 한 축이 이준석 당대표라 말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요 갈등 상황 이재명 선임 기자, 베테랑 기자가 잘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아침에 이제 선대위 회의가 있었죠. 비회의가 열렸었는데 그 회의에서 일단 조수진 공보단장이 먼저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김건희 씨 의혹 보도 관련해서 후보가 사과했는데 너무 원내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서운함을 좀 나타내는 그런 글을 대독해서 대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또 당 관계자 이런 이제 어떤 익명의 취재를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니까 윤핵관이라고 표현되는 어쨌든 익명 뒤에 숨어서 그런 이제 보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발하게 된 말이죠. 내가 왜 그쪽 명령을 그쪽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쪽이요? 나는 말만 듣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조수진 공보단장이. 그쪽이요? 그렇죠. 그쪽 결국 이준석 대표 그리고 사실 현재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한 얘기인 거죠. 여기서 잠깐 그쪽이라는 단어를 진짜 썼습니까? 글쎄요, 그걸 조수진 공보단장이 부인하지 않는 걸 봐서는 그쪽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이 그렇군요. 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상황 계속 이어집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이준석 대표가
그야말로 책상을 내려치고 그냥 퇴장을 해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수진 공보단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책임이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어쨌든 사과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일부 기자 또는 지인들한테 이 대표를 비하하는 유튜버 영상을 공유합니다. 예. 근데 그걸 또 이준석 대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아니 왜 공보 업무를 하지 않고 내 내 정신 건강을 걱정하는 그런 링크를 전송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중요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국면이 되는데 여기서 거취 표명하라 다시 해서 사퇴를 압박하는 글을 이준석 대표가 올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조수진 의원이 이 대표를 비하하는 영상 링크를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기자들 또는 지인들한테 보낸 걸 이준석 소위 대표가 알게 된 거죠. 뒷담화 흉봤다는 건데 그 영상 내용이 뭐였는데? 뭘 어떻게 비하했는데요? 한 유튜버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유튜버니까요. 막 얘기를 한 거죠. 근거도 없이 이준석 대표를 이제 막 비하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아니 조금 전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수진 의원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이준석 대표가 그야말로 이제 거취 표명을 해라. 조수진 예. 공보단장한테 다시 해서 공보단장에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장면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장면도 그러니까 함께 또 보시죠. 조수진 공보단장이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준석 대표의 유튜버로 공유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다. 해놓은 거 보니까 더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떠나겠다. 예.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4시에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 예.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공보단장이 물러나지 않더라도 난 물러나겠다 이렇게 또 쐐기를 박는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던데 오늘 굉장히 상황이 예. 특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등의 정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조수진 공보단장이 당대표의 면전에서 내가 그쪽 얘기를 왜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것. 그 자리에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님, 네. 조수진 공보단장이 정말 이준석 대표에게 내가 그쪽 얘기를 왜 들어야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저것이 이제 비공개 회의잖아요. 예. 비공개 선대위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있었던 일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쪽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좀 졸았던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졸아요?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내가 그쪽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제 그 갑작스럽게 생긴 일들이라 예. 그리고 그 전부터 시작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이 좀 안 좋았고 사실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들 간에는 예.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이 좀 사실이죠. 견해 차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표출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사실 다른 분들이 좀 말릴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라 순식간에 벌어졌다. 예, 그래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언론을 통해서 우리 당 내에 그리고 당의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예. 또 선대위 구성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면. 그쪽 뭐 갑자기 벌어진 일이니까 조수진 의원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오후에 이재명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의 정신 상태를 비하하는 유튜버 링크를 기자들과 지인들에게 보냈다. 조수진 의원의 행동은 자, 이 행동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사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과의 기조가 좀 유지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 예. 이준석 대표를 비하하는 그런 동영상을 모 유튜버가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 온 것을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뭐 내용은 보지 못하고 이제 제목만 좀 보고 네. 뭐 이런 동영상도 있네 하면서 사실 아침에 오전에 좀 다퉜던 관계라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 사실 다른 분한테 전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예. 제목만 보고 제목에 그냥 조금 그 대표를 좀 디스하고 싶은 생각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순인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예, 왜냐하면 그래도 당 대표시고 그다음에 우리 선대위에 지금 그 선대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걸맞는 존중과 예우를 다해야 되는 것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성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친한 기자지만 예. 아무리 친한 사이 에게라도 그런 걸 보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사과를 하게 된 것은 사과는 빠른 시일 내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양수 의원님, 세 번째 장면.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안 물러나면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것. 물론 당대표의 면전에서 모욕적인 이야기, 그리고 당대표의 뒤에서 당대표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리는 행동에 대해서 이 대표가 기분 나빠할 법한데, 이 당대표인데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 갈등이 굉장히 격화시키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대표께서도 저렇게 극단적인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뭐 평시 상태도 아니고 상당히 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중체대한 일을 앞둔 상황에서 선대위에서 불협화음 자체가 외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고 예. 특히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 이래도 그 두 분께서 좀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주변에 계신 뭐 선대위라든가 우리 당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서 두 분을 화해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전 인류가 나서서라도 화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화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 말만 들으면 화해가 당장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전 인류가 나서기 전에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예, 김종인 총괄위원장님께서 어제 사실은 조금 다독거렸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사실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다독거리셨죠?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이준석 대표께서 좀 많이 좀 감정을 드러내셔서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다독거리시고 그리고 각각의 나왔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잘 해결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시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지금 자막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당대표 사퇴는 안 된다.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조수진 의원 공보단장 물러나라.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조수진 공보단장을 해촉 내진 뭐 해임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저거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지침을 받은 게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만 김종인 총괄위원장님께서 이준석 대표를 참게 인내하게 만드시고 조수진 최고위원에게도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자, 초유의 갈등 상황이에요. 이준석 당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대위 내에서 업무 지시 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대위 운영 체계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의견 조율이 다 끝나는 상태인가요? 뭐 하기에 달려있다 봅니다.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 자, 전재수 의원님. 아무리 어린 당대표지만 표현이 좀 부적절했군요. 아무리 젊은 당대표지만 당대표의 면전에 대고 내가 그쪽 지시 내지 내가 그쪽 얘기를 왜 듣냐.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라는 발언. 자,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일이라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니,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라는 30대 당대표 이분이 이제 당대표로 선출이 될 때 일정 부분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여의도 정치 좀 바꿔달라.
기존에 이 관행에 젖어 있던 이 여의도 정치 질서를 좀 바꿔달라. 예. 당신의 그 젊은 혈기로 예. 뭔가 좀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 이런 이제 국민들의 열망이 저는 이준석 당대표 선출에 묻어 있었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그런 이제 국민들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정치를 너무 대결 또는 투쟁, 갈등,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 생기면은 잠적해버리고 또 지금도 이제 면전에다 대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은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싸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속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나오면은 바로 대응이 이제 좀 적자적이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바랬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서서히 이제 사라져가는 예.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뭔가 좀 당대표면은 품이 넓어야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도 듣고 설사 이 면전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예. 하더라도 따로 만나서 이 서운한 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막 탁자를 치고 나가버린다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당대표 나이는 젊긴 하지만 당대표로서 넓은 울타리를 가진 그런 이제 좀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재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당대표 선거 때부터 계속 응원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에게 애정 어린 쓴소리를 했어요. 당대표가 번번이 갈등이 한 축이 돼서 안 된다 라는 이준석 대표의 쓴소리. 제가 볼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상황. 이재명 베테랑 기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묻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저러면 안 돼요. 1. 면전해야 되고 내가 그쪽 얘기 왜 듣냐 후보만 듣겠다. 나는 후보와 당대표 사이에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당대표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저런 발언과 조롱동영상, 저런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과 별개로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표출하며 참석하고 그때도 당대표 업무 거부했는데 이번에 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 두 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건 뭐 양비론을 안 필 수가 없는 거죠. 예. 누구 하나 칭찬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글쎄요 국민의힘의 민낯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공보단장이기도 한데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전 먼저 근본적으로 기자들이나 지인들한테 그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한테 귀에 안 들어갈 걸 믿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약간 의문입니다. 마치 이준석 대표한테 보란 듯이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그것을 진짜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자체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발언 자체가 그쪽 말을 왜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난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 라는 말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얘기죠. 그런 비민주적인 어떤 충성 경쟁이 얼마나 정부나 정당들을 무능하게 만들었는지 우리 수없이 봐왔죠. 그런 점에서 전 조수진 공보단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당대표 상임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제 얘기한 것도 조수진 공보단장한테 자꾸 당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에 설명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는 자꾸 이 자신의 취지, 윤핵관 사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뭔가 문제제기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전 취지에 상당 부분 동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굉장히 갈등적으로 문제를 표출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또 폭발을 시키면서 오히려 본인에게 화가 돌아오도록 만드는 아주 묘한 그런 정치적 액션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어느 당대표가 당직자의 사퇴를 SNS에서 공개적으로 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당대표가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정말? 거기다가 당직자의 사태를 자신의 거치에 연계시키는 당대표가 역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사람조차도 아니 왜 저렇게까지 행동하지라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조금 전 전재수 의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선출됐습니까? 그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현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의도 정치에서 한 발 떨어졌던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예. 그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누구 하나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비호감 대선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둘 다 전 정말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를 소명의식과 헌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이 침해되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익 집단화 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재명 기자의 정말 신랄한 날카로운 돌직구 쓴소리 의견이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난감한 후보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윤석열 후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 가장 바람직한 얘기긴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저희들이 준비한 발언이 잘못 나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정치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보가 이 사이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시죠.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참 후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민주주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이양수 의원님 아까 정말 이양수 의원의 속마음이 나왔어요. 인류라도 나서서 두 사람 말리고 싶다. 김종인 어르신 이준석 대표 참아라, 조수진 잘못했다 라고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나 조수진 의원 양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해법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실 아까 영상을 보시면 그 후보께서 이 저간의 상황을 잘 듣고 다 알고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뭐 두 분의 약간 충돌이 있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실 후보로서는 선대위가 사실 후보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초점이 대선을 겨냥해서 서로 자제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된 게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라든지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이 서로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모습이 어떤 거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오히려 자기를 좀 더 낮추고 겸손하고 이런 자세를 볼 때 국민들이 정치의 희망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조수진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가 아니고 두 분 같이 서로 나의 행동에 대한 겸손한 자세에서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죠. 그 이준석 대표께서 제기한 그 지금 선대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건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대선이라고 하는 큰 문제 이런 큰 이슈에 대해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좀 시간을 두고 차차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두 분 다 잘하시잖아요. 네. 공보단장이긴 하지만 초선 조수진 의원 또 이양수 의원께서 재선이니까 재선 선배로서 조수진 최고도 잘하시고 또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워낙 잘 아셨으니까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중재를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치는 사실 한 분은 우리 당의 당대표시고 또 한 분은 수석 최고위원이시죠. 선수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직위 자체도 저보다 워낙에 높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말을 말씀을 하고 있군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에게 다 그런 말 했습니까? 이제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니까. 오후 4시에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자, 아직 갈등 상황 과연 봉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내놓을 게 없길래 네거티브를 하느냐. 네거티브 그만하라.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그만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바람직하지만 네거티브를 안 하는 정치사에 그런 사례는 없었다라고 완곡히 거절을 해서 이게 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더 이상 이 네거티브 전쟁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그렇게 내놓을 게 없어서 집권 여당의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서 선거를 갖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네거티브 이제 그만하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 가장 바람직한 얘기긴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다 가족 리스크가 두 주째 불거졌습니다. 자, 이게 과연 두 후보의 지지율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의 민심 진심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민심 진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대형 미디어월에 띄워봤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가족 리스크 불거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과연 지지율 변화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을 리는 만무할 것 같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변화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재명 후보가 KSOI 여론조사 결과 때 40.6의 지지율이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나왔을까요? 자, 40.3으로 0.3%포인트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후보 42.0의 지지율 어떤 변화 있었을까요? 37.4%로 상대적으로 4.6%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먼저 이재명 후보의 39.7의 지지율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7%포인트 하락을 해도 38%. 윤석열 후보의 45.1이라는 이 지지율은요 0.8%포인트 44.4% 하락을 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두 후보 모두 다 하락. 이거는 가족 리스크 때문입니까? 그렇죠. 가족 리스크가 이제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리얼미터 조사는 12일부터 실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반등하던 것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최근은 KSOI 조사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조사도 있는데 그건 수치를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 그래프가 준비 안 됐으니까. 더 최근의 조사를 보면은 가족 리스크는 가족 리스크인데 배우자 리스크가 아들 리스크보다는 더 크게 반영되고. 그렇습니까? 이제 아들 리스크가 얼마나 더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이번 선거가 배우자 대선, 아들 대선이 돼가고 있다. 특히 현재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배우자 리스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후보자를 뽑는 선거지 후보자 배우자 선택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론조사에서 계속 물어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에 대한 의혹, 검증, 호감, 비호감 여부가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냐.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정책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은 이미 바닥에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철저하게 가족까지 포함한 신상 털기, 신상 검증, 평가가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상습 도박도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성매매 의혹까지 추가적으로 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들 의혹도 분명히 추가적인 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 대선을 보면은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해서 특혜, 어떤 혜택을 통해서 이익을 누렸다. 이럴 때 가장 크게 유권자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해법은 그렇습니다. 신충정.
신속, 충분, 정확하게 이 부분을 털어내야 돼요. 예. 가급적 빨리. 결과적으로 이전 대선에서도 보면은 의혹을 늦게 털어내면 늦게 털어낼수록 논란도 늦게 털어내면 늦게 털어낼수록 그만큼 대선 지지율에는 부담이 된 거다. 빨리 털어내라. 네. 신속, 충분, 정확, 신충정입니다. 아, 신충정. 네. 배우자와 아들 의혹 중에서 배우자 리스크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여론조사가 또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선 후보의 도덕성 평가입니다. 도덕성 누가 가장 높나? 야, 이 좀 참담한데요. 다 10점대입니다. 이재명 후보 15.2, 윤석열 후보 16.1, 심상정 17.6, 안철수 후보가 23.0, 김동연 후보가 4.5%인데 변희석 소장님, 네. 이게 좀 뭐랄까 언젠가 대선 후보들의 도덕성 평가에서 70점, 80점 그렇죠. 언젠가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직구와 정반대입니다. 돌직구 호감 100%. 대선 후보 호감 땅에 떨어진 거죠. 확실합니까? 자, 이재명 후보 15.2%, 윤석열 후보 16.1%.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23%로 가장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비호감 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 이양수 의원 두 분 나와 계시지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땅에 떨어져 있는 비호감 선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책도 들리지 않고 별로 후보들의 비전도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냐? 돌직구는 호감이지만 후보자 가족까지 탈탈 털어야 되는 후보자 신상 털기, 검증, 평가, 가족까지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 민심은 진심입니다. 저 도덕성 평가를 보면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지금 뭐 다시 한 표를 보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국회 의석수와 반비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그 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 영향력과 국내 신뢰가 반비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 영향이 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국은 어쨌든 집권 가치가 높은데 누가 집권을 하든 진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 대통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국면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니 이렇게 도덕적 기반이 취약한 정부가 누가 되든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뼈아프게 반성할 때 모이고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 비호감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이미 많이 했지만 굉장히 불행한 선택을 좀 강요받고 있는 누가 돼도 성공하기 참 힘든 기반 속에서 출발하는 정권을 찍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진짜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진짜 이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서 진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민심진신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아들이 탈퇴한 사이트 어떻게 알았냐?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한 인터뷰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이 그 사이트를 탈퇴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 라는 의혹 제기를 한 셈이 된 겁니다.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 고통에 빠져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는 행보를 가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분이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운영 자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건데
연체 같은 것 그리고 원금 상환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윤석열 후보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 말만하지 말고 이예은 씨 저 눈물 흘리지 않게 좀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본인 주머니 털어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의혹과 관련돼서 최근 아들의 상습 불법 도박 말고도 성매매 의혹이 추가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성매매를 한 듯한, 암시하는 듯한 후기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특히나 이 도덕성 논란이 강하게 드는 대목은 할머니의 발인 다음 날에도 불법 도박을 한 수익금으로 그 같은 유흥업소를 이용한 듯한 글을 올려서 이 도덕적인 논란, 도덕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탈퇴한 사이트라서 못 지우는 글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혹이 일고 나서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뭐 당연히 붙잡고 울었죠. 그 다음날 안타깝고. 그런데 아들 사찰 기획이다, 폭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왜 그런 걸 잠깐 하다가 이제 그것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그 사이트에 왜 글이 남아있냐. 네. 그랬더니 탈퇴하고 난 다음에 그걸 지우려고 하니까 못 지우게 됐다. 아, 그래요? 탈퇴해버려가지고. 네, 탈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뭐 제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잘못했으니까 뭐 죄송합니다. 자, 사과는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논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뭐 잘 앵커가 얘기했지만 공작서를 제기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박광원 선대위 공보단장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공작서나 기획서를 제기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사과의 진정성이 훼손된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이 승객이 누군가 통화하는 걸 택시기사가 들었고, 택시기사로부터 한 유튜버가 들었고, 그걸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도대체 몇 단을 거쳤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가지고는 근거라고 해서 기획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획서를 어떻게 국민의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제기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그 빠른 사과가 오히려 진정성이 훼손된다. 그래서 그것을 선대에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공작설에 대해서 뭐 여하튼 죄송하지만 의문이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그 의문제가 이겁니다. 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왜 그 커뮤니티 글들을 지우지 않았냐 그랬더니 탈퇴해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보도가 난 이후에 다 지워졌죠?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저런 얘기를 질문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대위에서 이미 내용을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작설 같은 걸 제기하면 오히려 더 역풍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굳이 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했는지 오히려 그게 참 의문인 거죠.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군요, 확실히. 탈퇴한 사이트라서 못 지우는 글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그러면 보도가 나가고 못 지운 글을 어떻게 지웠습니까? 뭐 다시 가입해서 지웠겠죠 뭐. 네, 저도 그 경위는 잘은 모르는데. 그렇군요. 근데 어제 이제 뉴스 그 라디오 진행자께서 그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와 아들 사이의 사적 대화 내용을 이제 물은 것이고, 그 과정에 이제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핵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과를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연일 그리고 연신 그리고 거듭해서 명쾌하게 아들 둔 자식 둔 죄인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이 부분은 이제 명백하게 이제 사과를 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성인이 된 아들이 뭐 이게 24시간 뒤쫓아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저희들과는 다르게 그들만의 또 세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사과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것은 이제 진행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잠시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고, 저것이 무슨 기획, 뭐 사찰, 뭐 이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조금 전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했으면 탈퇴해서 이걸 지웠냐 지우지 않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이랄지 이제 네거티브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사과의 진정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해서 뭐 저는 저도 아들 두는 아버지로서 과연 아들의 저런 문제까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야당의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혹이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마치 고구마 캐듯이 계속 상대방 진영에서는 이걸 캐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전체를 그냥 아예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이고 아니고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양심선언처럼. 그래서 이걸 양쪽 다 그냥 다 우리 속칭 까발려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너무 국민적 피로감이 크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 나오고 이걸로 끝날려나 하면 또 여기서 연계되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의 어떤 대선 정부 자체가 네거티브 프레임에 너무 쌓이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얘기할 때 그래요. 뉴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과 국가에 어떤 희망과 비전을 줘야 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누가 잘못했냐를 계속 매일매일 방송에서 터지고 상대방 진영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죠.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한국 정치에 너무 후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매매를 했느냐 실제로, 아니면 명확하게 안 했느냐가 아니라 아들에게 물어보니 안 했다고 한다, 뭐 어쩌겠느냐 라는 식의 답변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국민적인 의혹이 이렇고, 특히 할머니의 발인 다음 날에도 아들의 부적절해 보이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공식적인 명쾌한 답변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 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법적으로 합법과 불법의 의문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라는 등. 성매매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성매매를 했다라고 사실이더라도 확인해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안 했다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 했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성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그 불법성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아들을 고발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저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증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너무 가족들의 네거티브로 선거가 흐르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계좌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은혜 의원이에요. 대변인. 장남이 매달 월급을 받는데도 은행비까지 지면서 도박을 했던 것이다. 이 후보는 아들을 마치 은행빚에 쪼들린 약자처럼 이야기해 국민이 또 속을 뻔했다 라고 계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궁금한 게 전재수 의원님, 후보가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건 알겠는데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했잖아요, 합법적으로. 근데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들이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은행빚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물려준 5천만 원을 다 쓰고 1,000만 원이 안 되는 빚을 진 상황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증여한 5천만 원은 있고 그거와 별도로
도박을 해서 도박을 이뤄서 1,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예. 5천만 원은 정렬을 했습니다. 합법적 과정을 통해서 5천만 원 정렬을 했고 그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할 때 이미 이 재산 변동 사항에 그렇죠. 대해서는 재산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정렬을 했다는 것이고 다만 도박을 해서 얼마를 땄는지 얼마를 잃었는지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뭐 대략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 1,000만 원 내외로 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을 통해서 아마 돈을 잃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저기에 무슨 뭐 계좌를 공개하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야당의 계좌 공개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인정을 했고 한 1,000만 원 정도 잃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게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도박 자금을 쓰기 위해서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뭐 20대 아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 해봐야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뭐 계좌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좀 과도하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실은 국민들께 누가 더 흠이 많냐 이걸로 경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께 아침부터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여야 사이에 이 문제로 붙어 있으니까 이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경중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자면 대통령 영부인이 그 행사하는 권력의 크기와 대통령 자식, 아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에게는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통령 아들에게는 국민 세금이 10원도 안 들어가죠. 그리고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저는 뭐 이렇게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연신 거듭해서 그리고 진정성 있게 또 사과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께서도 부인과 관련된 1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제 착실하게 좀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것을 거쳐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도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어제 소상공인 피해단체 간담회가 그 단체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분을 다 모셨거든요. 내용이 계속 이제 번져서 일단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 야당의 계좌 요구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영부인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에 대한 입당 있습니까? 그 재산 등록 신고를 보면은 2019년에 이제 도박을 했는데 그때 재산이 느입니다. 그런데 증여가 이루어진 건 20년이거든요. 또 뭉칫돈이 좀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재산 등록 신고, 재산 변경 등록 신고에 따르면 그 금액의 증감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김은혜 대변인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깔끔하게 소명하려면 본인의 계좌를 좀 공개를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 말의 진위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배우자냐 자식이냐 누가 더 경중이 있느냐 하는 거는 사실 50보 100보 같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공직에 나갈 분들은 그 먼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공직에 가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예측과 확신을 국민한테 주어야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생기는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현재 벌어지는 네거티브도 일종의 검증의 한 측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하면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고 그리고 후보들의 그 장단점이 빛을 가리는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을 가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후보들의 평가거든요. 가족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 반성하고 다시는 못 그러게 하고 특별감찰관 통해서 딱 감시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 본인들에 대한 그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왠지 두 분께서 오늘부터 뭔가 상대 후보의 어떤 네거티브와 관련해서는 약간 공세를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김어준 씨가 불법 도박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묻자 우상호 의원이
합법화되지 않은 건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 도박이 아니라 홀덤이다. 이건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을 뿐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긴 있어요. 근데 허가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현행 법으로 허가되어 있지 않으면 곧 허가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죠. 어쨌든 현재까지 합법. 우리가 알고 있는 도박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음침한 하우스에서 막 수억 원을 걸고 하는 이런 도박은 아니죠. 김관삼 변호사님, 예.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도박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김어준 씨의 발언은 어떤 맥락? 아니 합법화가 아닌 불법 아니에요? 우상원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합법화가 되지 않았으면 불법이 아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을 한번 예를 들면, 예전에 참 검찰 계실 때 마약 전담이었잖아요. 예. 마약을 예를 들면 대마초가 있고요. 대마초가 홍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메스암페타인이라든지 마약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대마 같은 것을 처벌하지 않는 주가 많아요. 국가도 꽤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대마 자체는 어떤 정신적인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럼 이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법 위반을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마는 몸에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대마해도 사실은 이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박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행성이에요. 사행성. 그러니까 뭔가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랄지 아니면 단순한 본인의 어떤 스킬에 의해서 결정돼서 이게 돈을 따고 잃고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따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사회적인 어떤 미풍양속이랄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법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불법이죠. 그렇죠. 당연히 불법인데 이 합법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게 명확하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상한 논리로 이걸 굉장히 옹호하려고 하는 저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고,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진정성에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선대위 관계자랄지 대변인들은 이재명 후보 사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옹호하려 하지 마라,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지금 후보는 어느 정도의 어떤 감을 잡고 잘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서 너무나 충성을 하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선거를 상당히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번 더 명확하게 말하면 도박도 대마도 불법입니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심플합니다. 자,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세 감세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1년의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합니다. 정의당은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었다. 선거용 아니냐, 땜질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함께 보시죠. 1년짜리 선거용 대책, 민주당의 부동산 감세, 공시가 현실화 1년 유예, 사실상 보유세 동결.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면은 연말에 나오는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 재산세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함에 따라서 이 재산세도 상당부 많은 부분들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서민들의 부동산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광원 의원, 올해 발표된 고시가격 내년에도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후보,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 청와대가 안 하면 당선 뒤에 하겠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겠다 라고 밝힌 겁니다. 공시지가는 상승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그 상승된 공시지가 적용을 이번에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좋긴 한데 그럼 내년에는 어떡할 건데요? 내년에도 세금 깎아줄 거예요? 저보고 묻는. 여기서 이제 누가 될 거예요? 내년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후년에는 최근 2, 3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폭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시지가가 기초자료가 돼가지고 연동하고 있는
조세적 성격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네. 그다음에 준조세적 성격의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등등 해가지고 이 공시지가와 같이 연동하는 게 한 80가지가 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아,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그렇습니다. 위중하다는 특성이 반영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 이 위기 상황을 가지고서 국민들께, 소상공인들께 직접 지원하는 직접 지원 이제 정책이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대출 상환 유예 등등을 통해 가지고 네.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 대선용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2, 3년 사이에 급속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왜 정책에 일관성이 없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의 일관